지난주 도쿄나우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3분의 2 수준인 도쿄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투자가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낙가메구로의 아파트를 산 김윤경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본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 자격이 없는 한국의 일반 투자가가 도쿄 집을 사는 게 가능하냐? 외국인은 대출이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말이 되는 소리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도쿄나우는 보다 정확한 일본 부동산 투자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일본 3대 종합부동산 기업 가운데 하나인 S사의 단 2명뿐인 한국인 주택건물 거래사인 조민수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조거래사는 지난 8년 동안 한국인 투자가들의 일본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온 베테랑입니다. 사실 조거래사님의 출연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일본 부동산 대기업들은 사원의 언론 출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출연 허가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거래사님과의 인터뷰를 제가 전달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꾸며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약 3회에서 4회에 걸쳐서 일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회는 저도 책상에 앉아서 정보를 전해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임장, 온라인 임장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외국인 투자가의 대출 비법과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구체적인 기대 수익률을 철저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도쿄 나우. 먼저 외국인이 일본 부동산을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2020년 3월 일본이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막기 전까지는 한국의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일본 부동산 투자가 상당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같이 일본에 진출한 한국은행들이 투자 상담회를 열고 관련 상품을 내놓을 움직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장이나 대기업 임원 등의 이 재력가들은 5억에서 20억엔 규모의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고요. 개인들은 1억엔에서 5억엔 규모의 아파트를 주로 사셨다고 합니다. 한국의 투자가들이 일본 부동산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자산 포트폴리오상 일본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투자처이기 때문이라는 그 반응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본 집을 사냐라고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장기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투자가는 대출이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 부동산을 사실 한국인 투자가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희 집주인도 싱가포르에 살면서 도쿄의 아파트 3채를 임대 놓는 싱가포르 사람입니다. 도쿄 도심 아파트는 아예 외국인 투자가용으로 분양되는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주택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겠죠. 조민수 거래사께서 공개하는 이 비법이 바로 일본의 자산관리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법인 설립이라니까는 엄청 거창하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상가 건물 같은 거액의 부동산 뿐만이 아니고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는 개인 투자가들도 자산관리 법인을 세워서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약 한 달 정도면 되고요. 비용은 주식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은 30만엔에서 50만엔, 우리 돈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일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승 카드가 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재류 자격이 없는 해외 투자가에게는 까다롭기 그지없는 일본 은행의 대출 심사를 쉽게 합니다. 둘째는 절세 효과입니다. 일본 부동산도 매각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거주 연수가 5년 이하이면 차익의 40%, 5년을 넘어가면 20%를 냅니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면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만 내면 끝입니다. 법인세가 얼마나 나오느냐는 물론 이게 경우에 따라서 제각각입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일본 부동산 세제에서는 일종의 구멍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죠.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 물건 가격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 가격에서 자기 자금을 얼마나 넣을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본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는 이 부동산 구입 목적이 거주용이냐
투자용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거주 목적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값의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LTV와 DTI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거래사가 성사시킨 거래 가운데는 대출금리가 0.2%로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쿄나우가 소개해드리려는 투자 목적의 경우는 집값의 20%에서 30%는 부담을 해야지 대출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금리도 1.5%에서 2.0%로 거주 목적보다는 높습니다. 그래도 25년에서 30년 만기 대출 금리가 연 1.5에서 2.0%라는 거는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지금 6년째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기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일본 부동산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냐,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도쿄 도심 5구, 도쿄의 그 지요다구, 주오구, 미나토구, 신주쿠구, 시부야구 이렇게 5개의 구를 도심 5구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 1억엔, 우리 돈으로 10억 원짜리 타워맨션을 기준으로 기대 수익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도쿄 도심 5구의 타워맨션인지는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 아파트라는 표현 대신에 이 맨션이라고 쓰는데요. 타워맨션은 이 맨션 중에서도 20층 이상의 고층 맨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보통 고층 아파트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고층 아파트 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도쿄 도심 5구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별로 또 미세하게 그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강남 3구에 비교할 수 있는 치요다구, 미나토구, 주오구 등 3개구는 연 수익률이 3%대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마용성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시부야구와 신주쿠구의 기대 수익률은 4%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역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장기수선 충당금과 부동산 관리회사 비용 등 제반 비용을 감안하면 수익률을 0.5%포인트 정도 내려줘야 정확하다고 하네요. 즉 도심 3구는 연 2.5%, 시부야 신주쿠구는 연 3.5%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딴지를 걸어보죠. 1억엔짜리 고층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자기 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즉 2억에서 3억 원 정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2.5에서 3.5%의 수익률을 내려고 2억에서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식시장이 아니라 해외 부동산에 넣는 게 합리적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3단계의 마법을 통해서 연 2.5에서 3.5%였던 수익률을 7%,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마법은 한일 간 대출 금리 차이입니다. 외국인 투자가가 법인을 세워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1.5에서 2%대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연 5%를 넘어가잖아요. 한국에 비해서는 3%에서 4%포인트의 차가 있는 셈인 거죠. 한국의 수익률과 비교해서 3%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변동금리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잠을 못 이루고 계시잖아요. 일본은 유일하게 금리 상승 우려에서 벗어나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이 다들 금리를 올린다니까 일본 시장에서도 일본은행이 올해 금리를 한번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설이 팽배했는데요. 이 때문에 실제로 장기금리가 6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금융 완화 정책을 더 오랜 기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금융 완화 축소나 출구 전략을 논의할 가능성은 없다. 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한일 금리차를 통해서 연 2.5에서 3.5%의 수익률을 먼저 6에서 8%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법은 환차익입니다. 사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이 환율 예상은 신도 못한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환차익으로도 2%에서 3% 정도를 기대를 하신다고 합니다. 매각 시점을 조정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매입할 때 엔화 환율이 100엔당 1,000원이었다면 팔 때 1,020원에서 1,030원이 되는 시점만 노리면 되는 거잖아요. 환율이 오르기만 하냐라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지금 환율이 100엔당 1,040원인데요. 약 5개월 전인 작년 9월 17일 1,080원이었습니다. 이 5개월만 조정을 잘하면 3% 정도는 쉽게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거죠. 최근 1년 새 원화 대비 엔화 환율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엔화를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 환전하는 시점만 조정하는 전략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는요, 2018년 1월에 환율이 936원이었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매입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데요. 이분들은 환차익으로만 현재 11%의 수익을 올리고 계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3, 4%였던 연수익률이 한일 금리차를 통해서 6에서 8%로 다시 환차익 마법을 활용해서 8에서 11%까지 올라갑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니냐?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만 묶어서 수익률을 뻥튀기 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책상머리에서 구상해낸 이론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장 리츠 상품이 바로 이 같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8%에서 10%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번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지난 시간 보여드린 대로 지난해 도쿄 도심 아파트 평균 가격과 평당 가격은 모두 1990년 버블경제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8년 도쿄 도심 아파트를 7,142만 엔에 사신 분이라면 작년 말 현재 가격은 8,293만 엔으로 1,151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의 차익을 추가로 올리신 거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비용들을 빼나가기 시작해야 되죠. 먼저 초기 비용을 빼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대략 거래 가격의 3% 플러스 6만 엔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억 엔짜리 맨션을 사시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306만 엔, 한 3,2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죠. 여기에 취득세도 약 30만에서 50만 엔 가량이 나옵니다. 대략 초기 비용을 집값의 7% 정도로 잡는 게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차 레버리지와 환차익을 거쳐서 연수익률이 8에서 10%까지 올라갔던 게 초기 비용을 제하면은요, 이게 한 수익률을 3% 정도 낮추는 결과를 낸답니다. 그래서 8에서 10%였던 게 5에서 7%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 기간은 대부분 66개월, 약 5년 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주 기간이 5년을 넘어가면 차익에 대한 세율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5년간 연 5에서 7%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일본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자, 끝으로 실제 거래 사례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얼마를 넣어서 5년 있다가 얼마를 손에 쥘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수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 3월 미나토구 롯본기에 67.34제곱미터 규모의 타워맨션을 1억 4,800만 엔에 매입한 실제 사례입니다. 이 타워맨션의 월세는 47만 엔. 일본에서 이 미나토구가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인데요. 그런 동네답게 집 크기에 비해서 집값도 비싸고 그만큼 월세도 세네요. 이 맨션의 연수익률은 3.81%였습니다. 집값의 30%를 자기 돈으로 냈고요. 나머지 70%를 연 1.75% 금리로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환율은 1000엔 49전이었습니다. 이 집이 현재는 1억 8,300만 엔으로 올랐는데요. 이대로 5년간 보유했을 경우의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면은요, 초기 비용 7%를 합쳐서 1억 5,840만 엔이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자기 자본 30%를 넣었으니까 4,750만 엔, 당시 환율로 4억 7,500만 원이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5년간 보유했을 때 임대 수익에서 매월 나가는 각종 비용과 이자 비용을 뺀 수익은 1,480만 엔입니다. 그리고 집을 팔 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저당권 말소 비용 등 집값의 4% 정도가량이 들어갑니다. 즉 730만 엔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730만 엔을 빼면 5년 뒤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최종 수익은 7,950만 엔이 됩니다. 그 사이에 환율이 35원 가량 오른 덕분에 원화로 환전을 하면 수중에 8억 2,4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세는 절세 전략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자기는 4억 7,500만 원을 넣어서 5년 만에 8억 2,4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물론 임대 수입만 놓고 보면 1,480만 엔으로 최초 투자금의 한 30% 정도였고요. 집값이 3,500만 엔 오르면서 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관건이 되는 일본의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도쿄 나우. 지금까지의 수익률 분석에서 보셨듯 일본 부동산 시장은 수익성이 꽤 짭짤합니다. 물론 암호자산이나 일부 주식과 같이 10배, 100배씩의 대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죠. 대신에 선진국답게 시장의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안정적이고 확실한 투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 이 부분이 일본 부동산 시장의 최대 매력이다
라고 이렇게 일본 그 부동산 전문가들과 실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일본 부동산 투자의 최대 장애물인 대출과 그리고 역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는 실전편으로 들어가서 입지와 투자 대상 선정, 그리고 임대와 매도 전략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나우의 정효현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